네, 자, 지난 6월에 이어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하반기 이후 우리 쌍을 꾸준히 이끌어온 외국인들 이번 회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아시아 순방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어제는 일본과의 이렇게 아베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이것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 됐었죠. 어쨌든 일본 방문에 이어서 오늘 아마 한 정오 정도 이렇게 들어오실 모양인데요. 예.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렇게 정상회담이 역시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에서는 아마 올해 이렇게 랭킹으로 이렇게 꼽는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3위 이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일전에 연평도 사건이니까 천안 사건과는 다르다. 그건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고 이건 글로벌 리스크다 하는 관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뉴스에서 올해 10대 뉴스를 꼽으라면 한 3위 이내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 관심사인데요. 근데 당사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도 이렇게 국제 투자가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당사국에 해당되죠.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렇게 정상회담, 이 또한 세계 G2 국가고 차아메리카 국가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는 베트남 다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죠. 이때 사실 원래 기획되지 않았습니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인해서 시진핑 이렇게 국가주석과 시진핑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그래서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G2 국가의 정상회담이 돼서 우리 입장에서도 향후의 외교 방향이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활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이 굉장히 주목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난 3일부터 5개국 아시아 순방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와는 그렇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새 정부 출범이 트럼프 정부가 올해 1월 달에 출범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서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가 이렇게 꾸려졌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부 출범이 이렇게 같은 해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한미 간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상당히 이렇게 출범 초기에는 낙관자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이것을 흐트러 놓았던 것이 아무래도 사실 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미 간 내지는 동북아 문제 세계에서 보면 김정은 이렇게 명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IBM 발사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불확실성이 연속됐던 것이 지난 양정부 신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 관련돼서 여전히 불안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서 보면 어제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나타났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게 느끼는지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화가 필요 없는 시점이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변화가 될 수 있는 만큼 강경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아베 총리가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최대 안보 과제로 부상하는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악화됐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중에 남북한과 관련된 주변 4개국들도 상당 부분 주변에 정세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미국과 거의
걸맞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갈등을 이제 보이는 상태고 예.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냉전 할 만큼 북한을 다시 두드러는 입장에서 주변국 정세가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를 25년 만에 한국에 그렇군요. 올해 들어서 예. 두 번째 2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 그랬는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국빈으로선 미국 대통령에게 25년 만이라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그동안 한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예전에 예전 정부, 예를 들어서 보수 계열의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에 동시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 정부의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그때 국빈 방문하면 국빈 방문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때는 못하고 이번에 국빈 방문했던 것 이런 네. 것은 사실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현 정부의 의지가 이런 25년 만에 트럼프를 국빈으로 맞는 이런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반도 정세가 워낙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교와 안보 문제를 가장 핵심 현안으로 좀 다루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외교와 군사 문제, 안보 그렇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했는데요. 역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서 사실 40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죠. 그래서 북한 문제에 관련돼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현안을 털어오고 기본의 한미 간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데서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니 해도 증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사드 배치 보복 문제 지금 네. 풀리길 물었으면 그때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보복만 관련돼서 그동안 미묘한 갈등을 보였던 이전에 미묘한 갈등을 보였던 이런 입장차를 이렇게 좁힌 것도 1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하나의 큰 성과고 특히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큰 성과를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물론 이제 중국이 풀어주는 이런 기미도 있습니다는 사실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스피라든가 그다음에 토니머리라든가 이런 중국 관련된 이런 화장품 관련된 주라든가 유코들이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사드 배치 보복에서 이렇게 막혔던 이런 사업이 좀 다시 풀릴 기미를 보는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보면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의 정상화 특히 중국이 위안화 국제에서 한국을 놓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중개 필요성에서 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는 네. 길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서 미국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했던 것 이런 예. 것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차 정상회담의 성과인데요. 네. 이번에는 당연스럽게 사실 현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북한과의 문제, 사드 배치 문제에서 사실 삼불 합의안이죠. 네. 요 중국과의 삼불 합의안이 아마 군사, 정치, 외교 분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가장 주목해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때도 성과가 좋았으니까 2차 때도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북핵 해결에 이렇게 해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번에 기대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중국 관련돼서 이 삼불 합의가 좀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좀 관련된 발언을 할까요? 어떨까요? 상당히 네. 관심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그쵸. 또 네. 이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 정부가 어떻게 이 관계를 조율할 것이냐 맞습니다. 하는 예. 이 대목이 아마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네. 국제 투자자들도 이 대목을 굉장히 관심 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방송을 위해서 삼불 정책이 뭘까 하는 삼불 정책에 대해서 자막 같은 것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관심사의 이게 불어 방침이 현 정부에서 추가 사드 배치를 아닐 부자죠. 그래서 추가 사드 배치는 안 하겠다 하는 입장. 그다음 MD, 이건 미사일 동맹, 한미 간의 미사일 동맹 체제입니다. 한국 참여의 불어 문제.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아베 총리 간에
자, 북한 문제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런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삼국 군사동맹에선 참여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이 네. 3불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청자분도 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또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는 이런 부분에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과의 우리가 해준 삼불 정책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하는 이런 것이 관심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국민분들이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경제 관계가 상당히 높고요. 그런 것이 사드 배치 1년 3개월 만에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가 뭐 그렇게 큰 충격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네. 1년 3개월 만에 엄청난 피해가 됐었죠. 컸죠?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오히려 미국보다 좀 높은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위에 군사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 경제 실리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군사 이렇게 측면에서 군사 외교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를 제어하겠느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다 가져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이렇게 정상회담과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이렇게 문제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노력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상당히 주도권 다툼을 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볼 때는 중간자 입장인 우리 입장에서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입장을 취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마 3불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그 대통령 간의 어떤 명확한 입장을 합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심하게 갈등 관계를 보이는 이런 것만 없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과의 중간자 샌드위치적인 상황 네. 그다음에 양국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부분이 미국과는 정치 군사 안보고 이쪽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문제라는 조율이 되는데 서로가 중국과는 경제 문제, 이쪽은 물론 이제 미국과도 경제 문제가 있게 되면 정치 군사 그래서 조율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이런 그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그 갈등 관계를 좀 봉합시키는 정도로 네. 이렇게 나오더라도 국제 그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과다 이렇게 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도 이 무역 불균형 문제 굉장히 좀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미 FTA 개정 문제를 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실은 우선순위가 정치, 군사, 안보 문제라 하더라도 네. 역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기업인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미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에서도 이게 이제 협상의 전략가입니다. 항상 보면 저희들도 이제 국제협상에 참여합니다는 항상 뭐냐 이 문제와 저 문제 서로 이렇게 서로 연계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일본과 이렇게 보더라도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강경한 입장을 서로가 완전히 뭐 100% 일치됐다 이런 같이 긴밀한 관계고 사실상 뭐냐 시샘이 앞달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착 달라붙어서 네, 저도 그 사이가 장면들을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으면 사실 경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100% 서로가 이해가 좀 성과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역시 협상의 달인답게 네, 그렇진 않았어요. 경제 문제에 네. 대해서는 명확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도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협상의 전략가 그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분리한다 하는 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00% 일치했다 하는 이런 아베 총리에서 면전에 대고 일본과 미국 간에는 무역 불균형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시킬 만한 미국산 자동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좀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자세히 달라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그만큼 미국과 같은 입장을 차지한다면 군수물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줘라 하는 기존의 이렇게 실리외고 이런 것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한국에 대비시켜 본다면 사실 이런 것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대미 무역자를 줄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위 한일 보고서 BHS에서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정도는 줄여 밑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수준 정도 왜냐하면 9월 이후에 다시 좀 대미 무역 흑자라든가 그런 것이 경상수지가 흑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현 정부 들어서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으로 200억 달러 밑으로 줄이겠다 하는 입장이 명확한 성과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다선 치더라도 한미 간의 무역 불균형은 일본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과 마찬가지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갈 때는 역시 한미 FTA 문제를 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한미 FTA에서는 주로 중점 대상이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불균형인 자동차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쇠고기라든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한미 FTA성이 노무현 정부 이렇게 출범했습니다는 무역 불균형 문제가 이렇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 국익우선의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한미 FTA 문제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한미 FTA 협상을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라이스 USDA 대표 같은 경우는 폐기보다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내부에서도 사실 이게 한미 FTA 문제를 이렇게 입장차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입장차가 이제 명확히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한미 FTA의 미국 측에서 폐지 내지는 재협상에 대해서 지금 통상의 전문가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인사를 잘안 주는 게 많은 사람 중에 김현정 이렇게 아마 김현정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장 잘된 작품 중에 하나죠. 이 잘된 작품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통상의 전문가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역시 강단의 협상의 전략답게 이렇게 폐기는 안 된다. 원래는 재협상도 안 된다. 네. 무슨 얘기냐? 그때 주역이 김현정 그때 당시는 통상교섭본 대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역답게 그때 당시에 논리적 근거라든가 미국 측에서 협상에서 나왔던 그때 당시에 협상의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 아시니까 자 그때 당시에서 보면 그때 합의했던 내용을 그들이 지켜야 되지 않은 입장이었었는데요. 최근 보면 역시 미국과의 한국과의 여러 가지 원활한 경제 관계를 해서 폐기는 안 된다. 재협상 문제에선 한번 검토해보겠다 하는 입장이 현 정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한미 FTA 문제를 가져간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자 노무현 정부 때문에 했던 한미 FTA 기본 골격을 가져간다 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크게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역시 이번에 그 경제 문제에서는 한미 FTA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네. 사실 무역 불균형의 시정 문제와 결부돼서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한미 FTA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강하게 불만을 또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트럼프 정부가 올해 1월 20일 날 네. 출범했으니까 올해 4월 달에 첫 보고서 나왔죠. 근데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오바마 정부 때 되었던 환율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첫 의지가 4월 달보다는 10월 달에 발표했던 것이 그쵸. 이렇게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환율 보고서 내용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5개국이 환율 조작국, 환율 심층 대상국이라 하는데요. 환율 심층 대상국 조작국에 걸린 국가는 없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를 미친 환율 관찰 대상국에 네. 자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그다음에 선주국은 독일과 일본과 네. 그다음에 스위스가 걸려 있죠. 예. 그리고 10월 달에 변경된 점 중에서는 대만이 이게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을 올해 4월부터 이렇게 여건이 있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그냥 환율 간출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뭐냐 네. 10월 달에선 빠졌죠. 그쵸. 미국과 대만 간의 어떤 협상 파트너 네. 내지는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관계라서 한 개 요건만 원래 한 개 요건은 BHC 법원에서 환율 이렇게 심층 대상국이나 환율 간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은 한 개 요건만 걸려 있거든요.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요 한 개 요건만 걸려 있고 경상수지는 GDP 대비해서 3% 누리 밑으로 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요건이 걸리면 원래는 뭐냐? 환율 관찰 대상국에도 포함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BHC 요건상. 근데 여전히 그 제지정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렇게 주도권 다툼, 무역 불균형, 통상협력 해서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신흥국 중에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예. 작년 4월부터 BHC 법안에서 자 대미무 흑자 이거 하나 걸린 것, 경상수지 걸린 것.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5월 달부터는 대미무 흑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선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경상수지가 9월 이후에 대폭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미무 흑자를 중심으로 줄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10월 달에 환율 그 보고서에서 보면 아직도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분야와 환율 분야, 이 분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사실 경제 분야에 많은 이렇게 양국 정상 간에는 이 문제가 이게 거론되지 않더라도 밑에 실무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자, 사실 이번 정상회담 이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 그리고 환율 조작 압력 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는 이유는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주변 국가의 관계 모색, 미묘한 갈등 속에 관계 변화 속에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국익우선의 무역 적자를 시정시킨다 하는데요. 그 무역 적자의 주변 국가들이 뭐냐? 일본과 한국과 대만과 중국과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국가들. 그래서 사실 아시아 순방길에 군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서 왜 투트랙 정치 군사 측면에서 강경하게 나가고 그다음에 무역 측에서는 무역 불균형에 의해서 강력 실리를 주장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렇게 트럼프 정부의 국익 우선의 무역 적자를 해소시키는 이 주범들이 주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원인을 발생시키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어떠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꾸 경제 정책에서는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세제 개혁안이 어떻거나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제 개혁안이 될 때는 벌써부터 뭐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고 뉴딜 정책 치고 그다음에 텍스 컷 정책이니까 세원은 줄어드니까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 그럼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쌍둥이 적자 이론에 의해서 무역 적자까지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내적으로 재정 적자. 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오글제는 문제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 역시 대외적으로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주 국가와 실리 외교를 통해서 이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이게 어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에서 보면 정치 군사 측의 강경한 입장에서 자 무역 경상 분야 무역 경제 분야에서는 야누스적인 얼굴을 해서 그때는 얼굴을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입장에서 실리 외교를 치는 것도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잡겠다 하는 입장을 챙길 때 그게 앞으로는 이번에 어떤 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확실한 기반을 갖추지 못할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제 개혁 추진에서 이렇게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제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잘 준비를 하고 또 대책이 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되면 좋을까요? 보통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한다면 대부분 다 아베 총리 것처럼 확실하게 선물 보따리. 아베 총리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확실한 선물 보따리 이제 저거고요. 다른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확실한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북핵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에서 뭐 해주면 우리가 확실한 선물 보따리를 주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러지도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보면 촛불 시위로 인해서 지금 현 정부가 태어나고 국민의 공생경제에서 또 중국과의 균형을 갖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미국의 그냥 확실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기는 국민 정서상 분위기도 안 좋고 중국과의 그 관계에서 경제 관계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이것이 일본과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선물 보따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환심을 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냐? 미국과 한국과의 입장에서 보다 냉철한 관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국의 통상 마찰이든가 그다음에 환율 마찰에서 부분은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무역 불균형을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대미국 흑자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자꾸 이제 GDP에서 줄어들다가 9월 이후에 다시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현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대목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수지가 9월 달에 110억 달러 이렇게 굉장히 8월 달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해서 이것 자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수지 적자는 반도체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상수지에 쏠림 현상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경상수지가 그렇게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극화 현상은 양극화 현상은 자, 우리의 미국과의 이게 협상 압력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입지를 줄여주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 경상수직자에서 주요 교육 통상부로부터 뭐냐 다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렇게 흑자가 늘어나지 않는데 예. 일부 대기업 반도체 이게 경상수직자급으로 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통상압력이라든가 원화절상 압력으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상수지는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한 경상수지 대기업 경상수직자가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 네.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원천면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는 상태에서 줄이기 어렵다. 그 다음은 못하냐. 이제 운영면에서 자 그만큼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주면 해외 그 투자를 국내 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사 뭐 1등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자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해서 해외 이렇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원천이 줄이기 없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자 한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선물 보따리가 어렵다면 근본적 문제였는데요. 대미 흑자는 줄어들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느냐? 경상수지가 뭐냐 반도체 대기업 위주로서 너무 쏠림 현상 속에 이렇게 된다. 예. 근데요, 요게 양극화다. 우리 현 정부가 가장 경경이 양극화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원천은 쉽게 줄이지 않던 운영적인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이든가 아니면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PSI 정책, Permanent Stabilization Policy에서 IMF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들어오면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해외 자산을 매입해서 아니면 금융사들이 해외 글로벌 투자를 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만큼 해외 자산을 사주면 국부펀드 사주면 사실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죠. 영구적 불태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을 좀 보완해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이렇게 대미 흑자를 줄여서 잘 하고 계십니다는 이런 정책적인 보완점을 해서 군사 문제 연계된 트럼프 정부의 어떤 큰 선물 보따리 이런 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시키면서 우리 입장과 중국과의 균형 관계를 가져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또 그에 따른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